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20대 후반에 접어든 박수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들려드리려는 이야기는 제가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가장 슬프지만 강인했던 저희 고모 주영미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저, 남동생, 그리고 친할머니까지 한 집에 모여 살았습니다. 대가족이라면 대가족인 저희 집에 가장 자주 발걸음을 하던 사람은 영미 고모였어요. 고모는 결혼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아주 어린 꼬마였을 때부터 고모는 저희 집에 자주 와서 저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저랑 동생 데리고 놀러도 자주 다니고 그랬어요. 저희 고모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따뜻하게 말을 해주는 다정한 어른이었고 할머니에게도 정말 잘했죠. 반찬이며 영양제며 거르는 법이 없었고 또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저희 엄마에게도 늘 고마워하셨습니다. 언니 고생이 많죠. 우리 엄마 모시고 사느라 내가 더 도와줘야 되는데 미안해요. 라며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엄마도 시누인 고모를 좋아하셨고요. 그런데 그런 고모에게는 늘 그림자 같은 그늘이 따라다녔습니다. 다정한 사람이지만 늘 얼굴에는 이유 없는 그늘이 져 있었죠. 사실 고모가 환하게 소리내어 웃는 모습도 많이 못 봤어요. 항시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그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우울함과 피로감이 짙게 배어 있었거든요. 안색도 늘 잿빛이었고 어깨에는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진 듯한 무거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무슨 일 있느냐고 물을 때마다 고모는 그저 힘없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요즘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해서 그런 것뿐이야. 고모는 보험 일을 하셨는데 일이 고돼서 그렇다고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피곤함은 단순히 일이 많거나 잠을 못 자서 생기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걸 저도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고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저도 티내지 않았던 것 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근래 들어 소화가 안 된다며 약을 달고 살던 고모가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고모는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세포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퍼져 있었고 담당 의사는 고모에게 남은 시간이 길어야 1년이라고 말했거든요. 병원에서 그 통보를 받던 날 저희 아빠와 엄마는 넋을 잃고 울었습니다. 저렇게 착한 사람한테 이 무슨 봉변이냐 싶었고 너무 안타까웠죠. 그런데요. 정작 당사자인 고모는 이상하리만큼 덤덤한 겁니다. 아니, 덤덤하다 못해 고요해 보이기까지 했죠. 처음엔 고모도 충격받아서 그런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고모는 오히려 평온한 얼굴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의사는 고모더러 지금 당장 입원해서 적극적으로 항암 치료를 시작하자고 권유했습니다. 완치는 어려워도 생명 연장의 기회는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고모는 의사의 말을 단칼에 거절하는 겁니다. 아니요, 선생님. 저는 치료받지 않겠습니다.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 위에서 고통스럽게 보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 하며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가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빠는 고모의 어깨를 붙잡고 화까지 내며 설득했습니다. 영미야, 네가 제정신이야? 살아야지. 애들 생각은 안 해? 우리 애들 이제 다 컸는데 뭐. 이제 갓 성인 됐는데 뭘 다 커. 그러지 말고 치료받자. 하지만 고모의 결심은 단단한 바위 같았습니다. 고모는 오히려 울고 있는 저희 가족을 다독이며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연로하신 할머니께는 절대로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요. 저희는 할머니에게는 비밀로 했지만 고모가 왜 치료를 거부하는지, 왜 삶을 쉽게 포기하려 하는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고모의 시한부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고모가 치료를 거부한 그날 이후부터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삶을 포기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야 할 텐데 고모는 반대로 행동했거든요. 평생 운동이라고는 숨쉬기 운동밖에 모르던 고모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등산을 가고 조깅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히려 암 진단을 받고 더 밝고 활발하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고모 표정의 변화였습니다. 암 선고를 받기 전 늘 고모는 어두운 안색과 우울한 눈빛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신기루처럼 사라진 거예요. 오히려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나서 고모는 제 인생에서 본 중 가장 밝은 모습이 되었던 거죠. 작은 꽃 한 송이에도 감탄하고 밥을 먹다가도 농담을 던지며 깔깔거렸습니다. 찌들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피부에는 묘한 생기까지 돌기 시작했어요. 식습관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원래 고모는 끼니도 잘 거르고 반찬은 만들지언정 본인은 잘 안 먹고 그랬는데요. 암 판정을 받고 나서 더 잘 챙겨 먹는 겁니다. 게다가 암 환자라면 당연히 가려야 할 삼겹살이며 육회 같은 음식들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드셨습니다. 특이한 건 마늘에 집착하셨는데 모든 음식에 마늘을 듬뿍 넣어 드시면서도 이게 내 보약이야 라며 웃으셨어요. 보험일도 그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열성적으로 고객들을 만나러 다니셨는데 웬만한 거리는 차를 타지 않고 씩씩하게 걸어서 다녔어요. 그전에는 걷는 게 싫다고 웬만한 거리는 차를 타고 다녔는데 이제는 체력이 좋아진 건지 어지간한 거리는 다 걸어 다니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처음엔 오히려 그 모습이 안쓰러워 눈물 짓기도 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구나 싶어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고모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기에 그저 고모가 하고 싶은 대로 두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병원에서 말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고모는 수척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암 환자 특유의 통증이나 구토 증상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산을 타는 체력은 저보다 더 좋아 보일 정도였죠. 그러던 중 결국 비밀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할머니가 고모의 진단서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죠.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듯 통곡하셨고 당장 고모를 끌고 병원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할머니가 직접 듣겠다고 하셨죠. 저도 할머니를 부축하며 안 간다는 고모를 끌고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울먹이며 검사를 다시 해달라고 했죠. 그렇게 재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확인하던 의사의 표정이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차트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더니 저희를 쳐다보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네요. 암세포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좋아졌어요. 이전 진단이 오진이었나 싶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느님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엉엉 우셨습니다. 저도 기적이라며 너무 잘됐다며 할머니를 껴안고 울었죠. 그런데 정작 고모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모는 호전되었다는 이야기에 전혀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기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고모의 얼굴은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굳어 있었고 이내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이 되더니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그런 고모의 표정을 태어나서 처음 보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는데 왜 고모는 마치 다시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건지. 진료실을 나오는 고모의 뒷모습은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꼭 잡고 영미야, 살았다, 살았어! 라고 외쳐도 고모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고모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죠. 그런데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온 날 밤 고모는 말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모인 저희 가족 앞에서 20년 동안 꽁꽁 숨겨왔던 고모의 진짜 지옥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암세포보다 더 지독하고 무서운 폭력의 기록이었습니다. 평소 고모부가 퇴근할 시간이라면 집에서 저녁상을 차리고 있어야 할 고모가 예고도 없이 어두운 낯빛으로 거실 소파에 앉더라고요. 가족들은 다시 한번 완치를 축하하며 과일을 내어오고 웃음꽃을 피우려 하는데 고모가 나직하게 하지만 아주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엄마, 오빠, 언니, 그리고 수연아, 나 오늘 병원에서 선생님 말씀을 듣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지더라. 다들 내가 기뻐서 넋이 나간 줄 알았지? 아니야. 다시 그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턱 막혔어. 아빠가 깎던 사과를 멈추고 고모를 쳐다봤습니다. 영미야, 그게 무슨 소리야? 지옥이라니. 고모는 마른 세수를 한 번 하더니 2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아니 차마 꺼낼 수 없었던 비밀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부는 밖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양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늘 웃는 얼굴에 친절하고 다정하고, 게다가 가족 모임에서는 늘 지갑을 먼저 열고 웃 어른에게 깍듯하며 부드러운 말투로 사람들을 대했죠. 고모에게도 얼마나 살뜰하게 잘했는지 저희 엄마 아빠도 참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고모가 말하는 집 안에서의 고모부는 전혀 다른 괴물이었습니다. 몰랐겠지만 그 사람 폭군이었어.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고 자기 기분에 거슬리면 손부터 올라왔지. 처음이 결혼하고 딱 반년 뒤였어. 국이 싱겁다는 이유로 뺨을 맞았는데 그때 내가 도망쳤어야 했어. 하지만 첫째 민용이 임신 사실을 알았고 그 인간이 잘못했다고 죽어라 빌대. 다시는 안 그럴 줄 알고 한번 참았어. 그랬던 게 지금까지 온 거야. 그 이후로 걸핏하면 손찌검을 하고 욕을 퍼붓더라고. 나도 나중에는 무기력해지고 도망칠 엄두도 안 났어. 너무 무서웠거든. 그렇게 산 게 20년이야. 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집안의 가구들이 부서지고 집기가 날아다니는 공포 속에서 고모는 20년 동안 매를 맞으며 지냈는데 아마 고모 자식들인 사촌들은 몰랐을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모가 절대 티내지 않았다고 했고 고모부도 조용히 방에서 혹은 고모만 있을 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고모의 말에 가족들은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빠는 자기 동생이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았다는 사실에 주먹을 꽉 쥐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고모의 고백은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1년 전 병원에서 대장암이라고 1년 남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신기하게도 무섭지가 않더라. 오히려 이제 드디어 이 지옥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 싶었어. 저 사람 손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죽음밖에 없었는데 하늘이 나에게 졸업장을 주시는구나 싶었거든. 고모가 암 치료를 거부했던 진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랜 폭력에 시달린 고모는 이미 삶에 미련이 없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암 진단이 휴식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날부터 고모부가 고모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내가 암 환자가 되니까 그 인간도 나를 때리지는 않더라고. 환자를 때리다가 죽기라도 하면 지 인생이 피곤해질 테니까 1년 뒤에 죽을 사람이니 냅뒀겠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입해둔 암 보험금이 있으니까 내가 얌전히 암으로 죽어줘야 지가 그 돈을 다 낼름할 거잖아. 주변에는 아내를 잃은 불쌍한 남편 행세하면서 내가 죽는다고 하니 그 돈으로 뭘 할지 계획을 세우는데 그 인간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났어. 아이러니하게도 고모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후 더 밝아지고 운동을 열심히 했던 이유는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고모부에 대한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의 죽음을 돈으로 환산해 기뻐하는 꼴이 너무나 보기 싫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일부러 운동을 다니고 밖으로 다녔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모에게 지난 1년은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폭력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니 너무 행복하더래요.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고모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었던 거죠. 마음이 편안해지니 잠이 잘 왔고 억지로라도 먹기 시작한 건강하고 다양한 음식들은 고모의 몸속에서 기적을 일구어낸 모양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스트레스라는 독이 사라졌던 거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선생님이 암세포가 사라졌다고 했을 때 나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기분이었어. 저 사람이 또 나를 때리겠구나. 보험금 못 받는다 생각하면 더 그러겠구나 싶어서. 고모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살게 되어서 너무 무섭다고 말하는 고모를 보며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고모가 갑자기 눈물을 닦으며 달라진 눈빛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 문을 나서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 암도 이겨낸 내가 왜 고작 그 사람 하나가 무서워서 다시 죽고 싶어야 하나 싶더라고. 암도 나를 이기지 못했는데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지고 살아야 해? 그래서 결심했어. 나 이제 이혼할 거야. 그 지옥에서 내 발로 걸어 나올 거야. 고모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한부 1년 동안 누렸던 그 찰나의 평화가 고모에게 자유의 맛을 알게 해준 것이었죠. 그리고 그 기적 같은 완치는 고모에게 하늘이 주신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이제는 죽어서 탈출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 당당하게 걸어 나가라는 신호였던 셈입니다. 저희 아빠가 고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미야, 걱정 마라. 네 뒤에 우리가 있어. 그놈이 다시는 네 몸에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내가 막아주마. 진작 말하지 그랬어, 이 미련한 거사. 아빠의 거친 위로에 고모는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고모는 그날 밤 이후로 우리 집에 머물며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고모부는 처음엔 가식적인 문자를 보내며 고모를 달래려 했습니다. 영미야, 당신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는 당신한테 상처 주는 짓 안 할게. 당신 아픈 거 나으려고 내가 얼마나 기도한 줄 알아? 이제 건강해졌으니 우리 다시 잘해보자. 하지만 고모가 완강하게 나오자 고모부는 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고모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퍼붓더니 나중에는 저희 아빠나 엄마한테도 전화를 해서 동생 이혼시키려 드느냐, 뭘 얻어먹으려고 옆에서 이혼을 종용하느냐며 미친놈처럼 굴더라고요. 게다가 술에 취해 저희 집 대문 앞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부가 대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를 때 집안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방구석에 숨어 벌벌 떨었을 고모가 이제는 제 손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베란다 창문을 열어 고모부를 똑바로 쳐다보았죠. 경찰 불렀어. 어디 경찰서에서도 똑같이 해봐. 고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여자의 기계였죠. 경찰차가 도착하고 아빠와 남동생이 나가 고모부와 몸싸움을 벌이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모부는 경찰 앞에서도 폭력성을 조절하지 못하고 주먹을 휘두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소동을 통해 고모의 자녀들, 그러니까 제 사촌들도 자기 아버지의 실체를 낱낱이 알게 되었어요. 대학을 다니며 집을 떠나 있던 사촌들은 엄마가 겪어온 고통에 오열하며 고모의 편에 섰습니다. 자식들의 지지는 고모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죠. 결국 여러 다툼 끝에 고모부는 접근금지 명령도 받았습니다. 이혼 소송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죠. 20년의 지옥을 청산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고모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송이 진행될수록 고모는 더 단단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루하고도 치열했던 법적 공방이 끝이 났습니다. 고모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기보다 내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며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고모가 몰래 기록해두었던 폭행의 흔적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찰 출동 당시의 난동 기록은 번복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고모는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얻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마침표가 찍힌 거죠. 이혼 후 고모는 저희 집에서 나와 작은 아파트를 얻어 독립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께서 선뜻 고모와 함께 살겠다고 나서셨습니다. 고모의 자식들은 이미 대학 생활이나 직장 문제로 타지에 나가 있었기에 고모와 할머니 두 분이서 같이 살았어요. 저는 주말마다 두 분이 계신 집을 찾았습니다. 고모는 이혼하고 완전히 달라진 얼굴로 지내세요. 집 분위기도 달라졌고요. 예전 고모의 집은 늘 무겁고 습하며 무언가 짓눌린 듯한 압박감이 가득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고모의 집은 환한 햇살이 잘 들고 은은한 마늘향과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감도는 따뜻하고 사람 사는 집 냄새가 물씬 풍기는 분위기로 바뀌었죠. 고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을 가시고 식탁 위에는 항상 신선한 채소들이 올라왔습니다. 예전에는 고모부에게서 벗어나려는 게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오로지 자신을 아끼는 마음으로 몸을 챙기시는 것 같아요. 고모가 저한테도 그러더군요. 수연아, 예전에는 내가 내 몸을 학대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 남편 무서워서 밥을 먹고 남편 눈치 보느라 잠을 자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밥을 차려주고 내가 나를 위해서 운동화를 신겨줘. 이 당연한 게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 고모는 암투병 전에 잿빛 한색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적당히 그을린 건강한 피부와 생기 있는 눈빛을 가진 중년 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모의 모습에서 평온이라는 단어가 무슨 느낌인지 느끼곤 하고요. 작년 가을 저희 가족 모두가 근처 교회로 단풍 구경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돗자리를 펴고 앉아 고모가 정성껏 사온 도시락을 먹던 중 고모가 문득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암을 이겨낸 게 기적이라고들 하는데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만약 그때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저희 모두 먹던 것을 멈추고 고모를 쳐다보았습니다. 고모는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내 마음은 이미 암세포보다 더 시커멓게 썩어 있었거든. 매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고 이 고통스러운 삶을 내 손으로 끝내야 하나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데. 그런데 그때 거짓말처럼 암이 찾아왔지. 고모는 암이라는 병이 자신에게는 합법적인 탈출구였다고 회상하셨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너무 큰 죄를 짓는 것 같아 참아하지 못했는데 병이 찾아와 주니 차라리 마음이 편해졌다는 것이었죠. 암이 걸리고 나서야 나는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을 들여다봤어. 그전엔 무력하게 당하기만 했는데 배짱도 생기더라고. 마음이 그렇게 편해지니까 몸도 반응한 것 같아. 암이 나에게 1년의 시한부 행복을 선물했고 그 행복이 역설적으로 나를 살려낸 것 같아. 고모는 그것을 전화위복이라 부르셨습니다. 가장 불행한 소식이었던 암 선고가 고모의 인생을 통째로 바꾼 가장 큰 축복이 된 셈이죠. 고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상념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한 사람의 생사를 어떻게 뒤바꾸는지 고모를 통해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이죠. 지금 고모는 이전보다 훨씬 바쁘게 사십니다. 보험 설계사 일도 여전히 잘 해내고 계시고 틈틈이 요가와 명상을 배우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익히고 계세요. 고모는 나이가 먹는 게 하나도 무섭지 않고 오히려 하루하루가 선물 같다고 하세요. 그런 고모의 이야기는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죠.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뀔 때 찾아온다는 것.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은 거대한 시련이 사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고모가 앞으로도 그동안 못다 지은 환한 웃음만을 지으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암이 선물해준 소중한 두 번째 인생이 고모의 앞길에 꽃길만 깔아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들을 키우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30대 여자 한수지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해 연고도 없는 동네로 이사를 와서 살게 되었어요. 아들 영우를 키우며 마냥 집에서 놀기는 그래서 소소하게 부업으로 토퍼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좀 내성적이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 영우가 3살 때까지만 해도 집 근처 가정어린이집에 보내며 그저 조용히 지내왔죠. 그러다 영우가 4살이 되면서 조금 규모가 크고 다양한 활동이 많은 어린이집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 평온했던 일상을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새로 옮긴 어린이집은 거리가 살짝 있어서 셔틀버스를 타고 등원해야 했습니다. 영우의 첫 등원날 아침, 아파트 정문 키즈 스테이션에서 우찬이라는 아이와 그 아이의 엄마 최미연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너도 무지개 어린이집이지? 나랑 똑같은 옷이다. 영우보다 체격이 조금 더 큰 우찬이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 뒤에서 트레이닝복 차림에 파마머리를 한 미연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못 보던 얼굴인데 저희 어린이집 다니세요? 아, 네. 오늘부터 다니기로 해서요. 그렇구나. 안녕? 너 되게 씩씩하구나. 몇 살이니? 4살이요. 어머, 그래? 우리 우찬이하고 같네. 저희 아이한테도 웃으면서 말을 잘 걸더라고요. 반가워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말을 잘 걸고요.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만나서 등원을 같이 시키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미연 씨는 과거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무척이나 능숙했고 처음 보는 저에게도 거부감 없이 다가왔죠. 낯을 가리는 저 대신 그녀는 쉴 새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지 씨, 나도 처음에 이 동네 이사 왔을 때 아는 사람 없어서 참 힘들었어요. 나도 우리 남편만 보고 이 동네로 이사 온 거거든요. 많이 심심할 텐데 이제 나랑 친하게 지내요. 라고 말해주는데 고맙더라고요. 가까이 지내보니 미연 씨는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등원 차량을 기다릴 때마다 아이의 옷매무새는 완벽했고 손에는 늘 정성껏 준비한 수제 간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 아이에게도 잘 나누어 주었죠. 활기차고 활발한 모습에 저는 금방 매료되었습니다. 게다가 미연 씨 덕분에 어린이집의 다른 엄마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어요. 미연 씨는 동네 마당발이었습니다. 그녀가 주도하는 브런치 모임, 카페 수다타임에 저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새로 옮긴 어린이집의 엄마들하고도 친하게 되었죠. 낯선 동네에서 느꼈던 고립감이 사라질 수 있게 해준 미연 씨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미연 씨는 주로 자기 남편 욕을 많이 하고 본인의 독방 육아에 대한 하소연을 하곤 했어요. 수지 씨 정말 부러워. 영범 씨는 퇴근도 일찍 하고 영우랑 잘 놀아준다면서? 우리 남편은 술을 너무 좋아해서 맨날 밖으로만 돌아. 집에도 잘 안 있고. 주말에도 낚시다 골프다 자기 취미생활하느라 바쁘고. 나 혼자 우찬이 끼고 있으면 가끔 얼마나 외로운지. 이럴 거면 뭐 하러 결혼했나 싶다니까. 에이, 미연 씨가 워낙 야무지게 잘하니까 남편분이 믿고 맡기시는 거겠죠. 사실 엄마들끼리 만나면 할 말이 뭐가 있겠나요? 아이 얘기 아니면 남편 흉이었죠.
그런 대화를 나누며 저희는 아주 평범하고 돈독한 엄마 친구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또 아이들도 단짝이 되어 놀이터나 아파트 단지 내 키즈 카페에서 거의 매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들끼리 이렇게 가까워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빠들이 합류하는 부부 동반 모임으로 이어졌습니다. 미연 씨의 남편인 장선일 씨는 처음 만났을 때 조금 무뚝뚝해 보이기는 했지만 미연 씨가 평소 흉보던 것과는 달리 나름대로 예의 바르고 싹싹한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네 사람이 모여 저녁을 먹고 시간을 보내는 자리가 반복되면서 저희 두 가족은 급기야 주말에 함께 캠핑을 다니는 사이가 되었어요. 자연 속에서 텐트를 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동안 어른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저는 미연 씨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힐링의 시간 속에서 불길한 징조가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캠핑장에서의 술자리였습니다. 아이들을 일찍 재워놓고 장작불을 피워놓은 채 어른 넷이 둘러앉았을 때였습니다. 평소에도 활발했던 미연 씨는 술 기운이 오르면 유독 제 남편인 영범 씨에게 과하게 다가갔습니다. 아, 영범 씨, 이번에 텐트 치시는 거 보니까 완전 전문가시던데요? 이런 것도 척척 잘하시고. 수지 씨는 좋겠다. 이런 듬직한 남편 둬서. 웃으면서 남편의 팔뚝을 툭 치거나 남편이 고기를 굽고 있으면 뒤에 슬쩍 다가가 어머 맛있는 냄새 나도 한 입만요 라며 굳이 집기에 있는 고기를 직접 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격이 털털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미연 씨 남편인 선일 씨조차 별로 신경 안 썼으니까요. 하지만 미연 씨의 질문은 점점 선을 넘었습니다. 수지 씨, 영범 씨는 집에서도 이렇게 다정해? 밤에는 어때? 아, 뭘 그런 걸 물어요. 뭐 어때? 우리끼리. 궁금해서 그러지. 저는 선일 씨가 다 듣고 있는 자리에서 부부의 은밀한 사생활을 묻거나 제 남편의 식성, 수면 습관 등을 집요하게 물어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점차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남의 남편한테 뭘 저렇게까지 관심을 보이지 싶기도 하고요. 제 남편도 처음에는 당황해하며 허허 웃어넘겼지만 미연 씨의 추근덕거림이 노골적으로 변할수록 조금씩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캠핑에서 돌아온 며칠 뒤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평소와 다른 굳은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수지야, 이거 좀 봐봐. 우찬이 엄마 아무래도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이 내민 휴대폰 화면 속에는 미연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아니, 주고받았다기보다는 미연 씨가 일방적으로 쏟아낸 것에 남편이 억지로 대답하는 모양새였죠. 메시지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영범 씨, 오늘 수지가 전화를 안 받네요. 혹시 무슨 일 있나요? 걱정돼서요. 아, 수지가 오늘 토퍼 작업이 많아서 바쁜가 봐요. 퇴근하고 제가 전화 드리라고 할게요. 그렇구나. 영범 씨도 회사에서 바쁘시겠네요. 점심은 챙겨 드셨어요? 네, 먹었습니다. 잘 챙겨 드세요. 지난번 캠핑 때 보니까 너무 마르셨더라고요. 맘짓. 여기까지만 해도 선을 넘는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아, 혹시 봄동 겉절이 좋아하세요? 제가 오늘 좀 많이 묻혔거든요. 영범 씨 좋아하신다길래 좀 챙겨줄까 싶은데. 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다는 건 드시겠다는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선일 씨랑 우찬이 많이 주세요. 저희 남편은 풀떼기 안 먹어요. 영범 씨 생각해서 만든 건데 안 드시면 저 그냥 버려야 해요. 아, 그럼 수지통에서 주시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다음부턴 안 주셔도 돼요. 근데 수지가 통 연락이 안 돼서
영범 씨 오늘 퇴근길에 잠깐 들려서 받아가시면 안 돼요? 아파트 상가 앞에서 잠깐 봐요. 남편은 끝내 거절했지만 미연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그녀의 연락은 계속되었습니다. 커피 쿠폰 보냈으니 퇴근길에 마셔라. 오늘 날씨가 흐린데 우산을 들고 가셨냐 등의 메시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사진이었습니다. 미연 씨는 새로 샀다는 목걸이를 보여주겠다며 뜬금없이 사진을 보냈는데 사진 속의 그녀는 가슴골이 훤히 드러나는 깊게 파인 옷을 입고 야릇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희 남편을 유혹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던 거죠. 수지야, 내가 우찬이랑 우리 영우가 친하게 지내니까 웬만하면 참고 예의 차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 여자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니야. 당신도 우찬이 엄마랑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한순간 너무 이상한 여자 같아 보였거든요. 저는 남편의 조언대로 다음 날부터 미연 씨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연 씨는 눈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뻔뻔한 것인지 자꾸 연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단지에서 마주쳤는데 저에게 따지는 거예요. 수지 씨, 요즘 왜 그래? 내가 뭐 실수한 거 있어? 왜 사람 연락을 피해? 아파트 단지 벤치에 저를 불러앉힌 미연 씨의 모습에 저는 참아왔던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요. 말 나온 김에 그냥 얘기할게요. 미연 씨, 왜 자꾸 우리 남편한테 사적으로 연락해요? 제가 묻자 당황한 얼굴이더라고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냥 애들끼리 친하고 하니까 안 붙여. 점심 챙기라는 둥, 겉절이 가져가라는 둥, 심지어 목걸이 사진까지 보냈던데 의도가 뭐예요? 제 질문에 미연 씨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얼굴색을 싹 바꾸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지 씨, 말 조심해.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야? 네? 내가 뭘 어쨌다고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 정 많고 오지랖 넓은 게 죄야? 친한 사이끼리 챙겨준 거지. 수지 씨가 연락이 안 되니까 영범 씨한테 물어본 것 뿐이라고. 아니, 부부끼리 진짜 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내가 뭐 수지 씨 남편 꼬시려고 작정이라도 했다 그거야? 사람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몰아? 아니면 수지 씨가 영범 씨한테 이상한 집착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그녀는 오히려 제가 의부증 환자라도 된 양 소리를 지르고는 쌩하니 가버렸습니다. 황당함에 말도 안 나왔지만 그냥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은 며칠 뒤에 벌어졌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엄마들이 모여있던 단체 채팅방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엄마들이 하나둘씩 그 방을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저만 덩그러니 남은 겁니다. 친하게 지내던 다른 엄마 한 명에게 조심스럽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보았죠.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제 뒤통수를 망치로 치는 것 같았습니다. 미연 씨가 다른 엄마들에게 저에 대해 온갖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던 거예요. 수지 씨가 미연 씨더러 왜 남의 남편 꼬리치냐고 뭐라고 하고 자기를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면서 성격 정말 이상하다고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니긴 하지만 좀 피곤할 것 같아서 그냥 같이 방 나온 거고요. 영우 엄마한테 악감정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죠. 남의 남편한테 꼬리친 건 맞으면서 오히려 저를 이상한 여자로 낙인 찍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단톡방 사람들은 당연히 저보다는 미연 씨랑 친했으니 미연 씨의 말을 더 믿었을 거고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저는 어린이집 엄마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었고 미연 씨는 가련한 피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교활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인 우찬이에게까지 시켰는지 영우와 놀지 못하게 했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라며 우찬이가 차갑게 돌아섰다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만나도 모른 채 하고요. 상처받은 저희 아이를 보는데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더러운 소문의 근원지에서 벗어나서 어린이집을 옮기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죠. 미친 여자 같은데 계속 상대하기보다 그냥 피하는 게 상책 같았거든요. 그렇게 어린이집을 옮기기로 하고 마지막 등원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원 차량을 타지 않고 직접 영호를 데리러 어린이집 앞에 갔어요.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 미연 씨와 마주쳤죠. 그녀는 승리자라도 된 듯 저를 비웃으며 쌩안이 지나치려 했습니다. 저 역시 부글대는 속을 참고 무시하고 돌아서려던 순간이었어요. 눈앞에서 갑자기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린이집 앞에 멈춰선 검은색 세단에서 한 여성이 튀어나오듯 내리더니 미연 씨에게 달려들어 다짜고짜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는 거예요. 이 망할 년! 이렇게 숨으면 내가 못 참을 줄 알았어? 그 여자의 서슬퍼런 외침에 어린이집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온 엄마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고 몇몇은 아이들의 눈을 가리며 당황해했습니다. 몇몇 엄마는 그 여자를 말리려고 했고요. 저 역시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어붙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연 씨의 머리채를 휘잡은 여자는 서슬퍼런 기세로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망할 년아! 언니하고 딸을 땐 언제고 내 남편을 뺏어서 도망을 쳐? 그러고도 모자라 숨어 살면서 애까지 키우며 살고 있어! 너 진짜 막장이구나! 미연 씨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미쳤어요? 일단 좀 놓고 말씀하세요. 누가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오냐, 신고해라. 상간녀가 뻔뻔하게 말이 많네. 신고해야죠. 동네 개망신 시켜줄 테니까. 그 여자는 눈에 불을 켜고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말릴 거 없어요. 이 년이 어떤 년인지 다들 똑똑히 보라고요. 이 년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내 집안 풍비박산 내고 도망친 상간녀예요. 저기 정은찬이라는 애, 내 남편이랑 2년 사이에서 낳은 사생아라고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엄마의 귀에 천둥 소리처럼 박혔죠. 결국 그 여자가 최미연을 너무 때려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차가 오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진실은 이랬습니다. 최미연과 그의 남편 장선일은 정식 부부가 아니었어요. 당연히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고 결혼식도 한 적 없었죠. 왜냐면 장선일 씨는 이미 가정이 있는 애가 셋이나 있는 유부남이었거든요. 머리채를 잡은 여자가 그의 법적 부인이었습니다. 장선일 씨와 최미연이 바람이 났고 결국 도망가서 살림을 차린 것이었죠.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피해자인 본부인과 미연 씨가 원래 아주 친한 언니 동생 사이였다는 점이에요. 미연 씨가 백화점에서 일할 때 그 본부인분이 매니저였대요. 그래서 언니 동생으로 엄청 친하게 지냈는데 친한 언니의 남편을 작정하고 유혹했고 아이가 생기자 남편을 부추겨 집을 나가게 한 뒤 이곳으로 숨어들어 평범한 부부인 척 연기를 하며 살아왔던 거죠. 이혼도 안 된 상태로요. 그날 저는 그 아수라장을 지켜본 입장에서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환멸이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미연 씨가 제 남편에게 보냈던 그 집요한 메시지들, 가슴골이 훤히 드러난 사진들, 그것은 이미 한번 남의 가정을 무너뜨려 본 경험이 있는 그 여자가 또 남의 가정을 탐내면서 저지른 짓이었던 겁니다. 장선일 씨의 본부인이 찾아와 난리를 쳤던 일은 삽시간에 아파트 단지와 지역사회로 퍼져나갔습니다. 본부인은 미연 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흥신소를 통해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이곳을 찾아냈다고 했죠. 그날 이후 미연 씨는 더 이상 어린이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찬이도 당연히 등원하지 않았고요. 그녀는 도망치듯 아파트를 떠났거든요. 저를 괴롭혔던 그 기괴한 소문들도 미연 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저를 피하던 엄마들은 하나둘씩 저에게 다가와 사과를 건넸죠. 수지 씨 미안해요. 우리가 미연 씨 말만 듣고 오해했어. 정말 그런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사과들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휩쓸려 저를 손가락질하더니 진실이 밝혀지자마자 다시 손을 내미는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에서 이미 깊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죠. 결국 저는 계획대로 영우의 어린이집을 옮겼습니다. 그 후 저는 영우를 새로운 어린이집에 보내며 제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퇴근 후면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영우와 놀아주며 제 곁을 지켰죠. 남편이 미연 씨의 추파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제게 먼저 말해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는지 시간이 갈수록 뼈저리게 느끼고 더욱 남편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일을 반추해보면 최미연이 저질렀던 일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모릅니다. 친구가 별로 없던 저에게 친절을 베풀고 제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었죠. 그러고는 제 남편에게 손을 뻗었고요. 만약 제 남편이 흔들렸다면 저 역시 그 본부인처럼 똑같은 일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최미연이란 사람은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남의 행복을 통째로 훔쳐오는 것에 중독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그 일을 겪으며 우리 부부 사이는 한층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비밀을 만들지 않고 외부에서 오는 작은 균열을 함께 막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으니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동네, 새로운 어린이집에서 영우를 키우며 다시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누구에게나 쉽게 마음을 열거나 다가오는 호의에 무조건 감사해 하지는 않으려 해요. 대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제 사람들을 지키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미연도 깨닫길 바랍니다. 그녀가 가져간 그 훔친 행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요. 남의 것 뺏으려 하지 말고 직접 구하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인생사 별일이 다 있다지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이 기괴한 일들. 저는 이제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진짜 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